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5일 금요일이고요. 식목일이죠. 네, 식목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4월 5일이면 나무 심고 또 휴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휴일이 아닙니다. 아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안 쉬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집에 가시면 나무 심는 마음으로 우리 여자친구 아내분께 딥 뽀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뉴스 전해주실 류종은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식목일에 나무 심어봤죠? 네, 어릴 때는 공휴일이었었는데. 공일이었나요, 류종 네. 기자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생 때나 이럴 때는 보면 나무 심기 하고 학교 뒷산 가서 심고 막 이랬는데. 뒷산 좋죠. 네, 요즘은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못 해보니까 조금 아쉬울 것 네, 같아요. 학교 뒤에 참 뒷산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 뒤에는 왜 이렇게 다 뒷산이었나 몰라. 땅값이 싸서 그렇지 않을까요? 산 쪽에 네, 산 좀 약간 깎고 이렇게 만들어야 그렇죠. 학교 부지가 나오니까. 커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튼 식목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뉴스 우리 류종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 텐데 네. 어떤 거부터 좀 보고 들어가나요? 미국 시장도 잠깐 보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녁에 좀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이제 38,596.98포인트로 전장 대비 1.35% 빠졌고요. 나스닥도 1.4% 빠졌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1.23%가 빠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패드가 계속 매파 발언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점점 이제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몸을 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번에 또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식목일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오늘. 4월 5일. 근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식목일을 좀 3월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날짜가 이제 나무 심기 너무 늦은 날짜군요. 네네. 제가 자료를 그래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식목일이 됐을 때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한 5도에서 6도 정도 때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평균 식목일의 기온을 보니까 평균이 11.9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나무 심기에는 늦어진 거 아니냐, 약간 날짜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매년 이제 4월 5일에 네, 온도를 재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어요. 예, 2020년에 한번 크게 떨어진 날이 좀 있었던 모양이고요. 네, 이때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러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온도가 지금은 나무 심기 적합한 온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겨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TSMC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TSMC가 지금 대만 지진 때문에 사실은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첫날에는 이제 TSMC 쪽에서 보도하기로는 8천억 달러, 6천억 달러라고 했죠. 그때 6천억 달러요? 네, 6천억 달러라고 피해액이. 그럼 700조, 거의 800조. 죄송합니다. 6천만 달러. 네, 죄송합니다. 네, 6천만 달러. 하이. 네, 그리고 800억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생산 가동을 재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틀이 지난 오늘, 어젯밤에 12시쯤에 보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라인이 지금 생산을 재개를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확한 피해액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TSMC의 공식 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영향을 여전히 좀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금 언제쯤에 완벽하게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라인이라는 거는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동안. 네.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웨이퍼라든지 장비들을 만들어놨던 생산품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600억
800억이라고 하는 그 피해액 자체가 네. 좀 축소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TSMC에게 이런 역량이 있다 보니까 네. 간밤에 조금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 이렇게 좀 준비한 걸 좀 띄워주시면은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 이제 3.0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젯밤에 3.44%가 빠졌고요.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06%가 빠졌습니다.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그 TSMC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간밤에 0.49%가 빠지면서 이게 좀 TSMC에 대한 좀 비중을 줄이거나 여기에 대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은 사실 우리가 조금 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이익을 받을 걸로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있겠냐라고 싶었는데 사실 이들이 공장을 짓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뭐 대만에 대한 그런 뭐 영향력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네. 미국 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고객들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3나노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회사가 이제 삼성과 이제 TSMC잖아요. TSMC니까. TSMC가 이렇게 잠깐 좀 멈춰 있는 사이에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만약에 커지면은 네. 조금 TSMC 대신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조금 늘지 않겠나 네.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뭐 남의 불행을 우리의 어떤 뭐 기회로 삼는다 이게 이제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네. 하고 썩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튼 이제 경제 쪽에선 이렇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 네,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선택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주가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나타났거든요.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1.43% 오른 85,300원으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주가도 좋고요.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액은 72조 6,116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조 1,811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개 분기 만에 70조 원대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익이 조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추정치에서 이거는 사실은 반도체 쪽에 업황이 살아나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FN 가이드 쪽에서 추정치로 낸 거를 보면은 DS 부문에 지금 이제 1분기 흑자 전환이 좀 확실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게는 아무래도 1조 원 초중반 정도의 이익이 나지 않겠냐. 네. 그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있으면 발표가 날 거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삼성전자의 실적도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또 삼성전자 주식 주가는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어제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저녁에. 네. 뭐였냐면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랑 일본의 이제 토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토요타 회장이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랑 토요타 회장이 만났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아키오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직접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작년이 아니죠. 지난달 3월 달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 또 이제 각 계열사의 주요 이제 임원들 같이 이번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지난달에 정의선 회장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명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두 그 회장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만난 것보다도. 근데 두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넥소라든지 뭐 엑시언트 FCV 같은 차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수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토요타도 수소를 꽤 오래전부터 연구했죠? 맞습니다. 네. 네. 거의 뭐 두 기업이 서로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양산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먼저 냈고요. 그런데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먼저 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약간 어쩔 때는 현대가 이기고 어쩔 때는 토요타가 이기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토요타가 조금 다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넥소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 좀 그런 걸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좀 전기차에 대한 둔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또 가능성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회장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조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취재가 안 됩니다. 취재가 안 되고 있고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만났다 안 만났다도 우리가 밝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또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다른 쪽 여기저기 또 취재를 많이 해보니까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이제 SDB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SDB는 뭐죠? SDB 같은 경우에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서 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 아.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네네네. 스마트폰이 자동차화가 됐다. 예전에 뭐 커넥티드 카라고 불렀던 그런 네네네네. 차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의 우리의 인식은 이제 자동차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네. 이거를 잘 움직이기 위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탑재가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예 개념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중심으로 먼저 있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잘 구현할 하드웨어들을 이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도 자율주행 기술이 얼만큼 될까? 또는 이제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얼마나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까? 또 스마트폰에서 구현했던 그런 환경들을 차에서도 얼마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게 조금 되게 중요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옵션으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좀 퉁쳤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게 오히려 좀 더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차가 그 토요타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네, 아,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비롯해서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처럼 막 디지털화로 전환이 빠르지도 않았고요. 전기차도 조금 느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토요타는 일본 문화의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칼같이 지키는 시간 또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뛰어들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도 조금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두 기업이 최근에 만나서 이제 이런 두 회장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제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예전처럼 패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안 듭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톱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따라가고 다른 이제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3위가 된 지 2년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타는 여전히 글로벌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미래 자동차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났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간밤에 이제 이 뉴스랑 좀 연결을 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포드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 2년 정도 최대한 늦춰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포드는 이제 전기차 개발을 원래 스케줄보다 한 2년 정도 늦춘다. 네, 더 늦추겠대요, 이제는. 안 그래도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늦추겠다라고 이야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덕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포드가 전기차 판매량의 86%가 1분기 때 늘었거든요. 네. 근데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핑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2월달부터 네. 2월달부터 이제 슈퍼차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고객들도 그러면 이제 우리 충전 조금 덜 불편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다시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포드 타는 분들, 포드 전기차를 사는 분들이 이제 충전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테슬라 슈퍼차저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네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분기 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제 뭐 포드 하면은 사실은 F150이라고 하는 픽업 트럭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전기차도 있거든요.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이제 한 7,700대 정도 팔리면서 리비안보다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미국의 픽업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드가 그 부분도 이제 리비안을 넘어서게 되면서 제 전기차 쪽에 조금 힘을 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불과 어제까지.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 포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양산할 예정이었던 스포츠 SUV 이제 전기차를 출고 시기를 제 당초 예정했던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포드가 전기차는 지금 캐즘 현상을 겪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을 이렇게 막 쏟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조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본다면은 포드는 최근에 보면은 자율주행도 포기를 했고요. 전기차도 이렇게 계속 늦춰가면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비전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재 많이 팔 수 있는 차, 현재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좀 미래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어제 포드 좀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아하. 사실 주가는 원래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그렇겠죠. 기대를 네. 품고 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포드가 이렇게 전기차를 늦추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제일 피해가 예상이 되냐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드의 마하2 전기차, 머스탱 마하2라고 하는 전기차에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픽업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SK온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늦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포드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네.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포드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가 SK온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양산을 늦추고 판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 뭐 의구심은 사실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저나 그렇게 만약에 배터리를 좀 덜 쓰게 되는 상황이 오면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지만 배터리 소재 회사라든지 네. 뭐 각종 부품 뭐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들도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이연이 되거나 좀 생산량을 원래 계획보다는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게 배터리라는 게 우리는 셀 업체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셀 밑에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여기 이제 또 4대 소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다 하는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나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 계열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셀은 SK온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빔으로부터 받고 있긴 하지만 뭐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SKIT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도 SKC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의 이제 이노베이션 쪽이라든지 기존의 에너지 쪽에 또 이제 화학 쪽에 많이 인볼브 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배터리 쪽으로 많이 사업 전환을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드처럼 이런 대형 고객이 이렇게 좀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많이 공급하는 곳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야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 현대차의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빠졌어요. 1분기. 네. 아, 그래요? 네, 전년 이제 1분기 때는 17,000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 1분기 때는 6,900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네,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네. 네, 아이오닉 6 판매량도 한 60%, 40%씩 빠졌고요. 또 이제 의외의 주력 모델이 있거든요. 포터 EV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많이 타던데. 엄청 많이 타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LPG 포터 대신에 나는 디젤 안 탈 네네네, 거고 전기로. 근데 전기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그래요? 그 부분도 지금 거의 한 60% 빠졌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어제 발표가 났었는데 1분기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캐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글로벌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네. 이제 국내 시장 한정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판매량이 줄었고요. 1분기 판매량도 또 준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판매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뭔 놈의 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하시는데 원래 류종 기자가 자동차를 또 특화해서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거고요.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요즘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또 분양가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냐? 네. 그런 이야기도 들리면서 경매도 이제는 다시 좀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이제 지지옥션이 어제 발표한 자료인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86.4%를 기록을 하면서 2022년 7월 93.4%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억에 나온 저 경매 물품이 있으면 8억 6천에 사람들이 낙찰받아 사간다는 거죠? 뭐 그런 이게 낙찰가율이라는 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낙찰가율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음.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인데 이제 통상 낙찰가율은 이제 이게 오르게 되면은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이 되면은 100%고 10억이 9억에 낙찰되면 90%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86.4%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낙찰가율입니다. 이게 뭐 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지금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매매 시장의 잠재 수요 자체가 지금 커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값이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안 팔리고 그게 악성 매물이 되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없으면은 네. 경매도 안 받죠. 음.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매 가격은 매매가보다는 조금 싸게 나와야잖아요. 호가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라도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에 결국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낙찰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을 하나 정리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목동 6단지, 대치 미도, 잠실 트리지움, 잠실 리센츠, 잠실 엘스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단 한 번의 유찰도 없이 바로 낙찰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결국엔 내가 사면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경매는 이런 직접 살아야 되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목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대치동에서 조금 집을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 이제 나는 갭 투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쪽 지역들을 지금 많이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약간 좀 위쪽으로 상승 압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낙찰가율 높아진다는 건. 네. 근데 실제로 어제 이제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15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지난주에 이제 0.01% 반등을 했습니다. 서울이. 네. 그랬다가 이번 주에도 또 0.02%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오른 구가 이제 지난주에는 12개 구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18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0.13%가 올랐거든요. 예, 예. 이 0.13%가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또 반면에 뭐 도봉구,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이런 곳은 여전히 좀 하락세가 있기는 한데 계속 조금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네네. 있고요. 또 이제 그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0.03%기는 한데 이게 하락세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예. 하락세가 줄어든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에 이제 동탄이 조금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아, 있거든요. 동탄. 네, 뭐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22억 원에 지금 거래가 한번 됐다고 하거든요. 2월 달에. 네. 물론 뭐 30평대가 아니라 41평짜리 좀 큰 아파트긴 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동탄에서 22억을 주고 아파트를 산다고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죠. 근데 어. 여기에 대한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예.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GTX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GTX가 이제 3월 30일부터 개통을 해서 운행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당초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할 거다. 2만 명 아침에. 넘게. 예. 네.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8천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아, 있는 걸로. 출퇴근할 때? 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조사 대비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GTS 거품론이 조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과연 지하로 지금-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네, 엄청 내려가야 돼요. GTX 역에 이렇게 내려가려면. 네,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만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네.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쩌면은 GTX 자체가 네. 실제 좀 지하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의 철도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하철을 타고 하는 역세권의 의미로서 좀 가져가는 게 맞겠냐. 그리고 그러면은 GTX가 필요 없는 지역은 더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게 뭐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GTX 필요 없는 지역은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동탄 지역이 조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 여론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논리군요. 그러니까 GTX가 뚫려서 엄청 올랐는데 네. GTX로 뚫려서 동탄에서 어딘가를 갈 텐데 그 가는 지역 그러니까 GTX 굳이 타지 않고도 이제 도착하는 그 지역은 그러면 동탄보다 훨씬 더 올라야지 사람들아. 그렇죠. 뭐 이런 논리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근데 이렇게 지금 오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또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분양. 네, 분양 시장이죠. 아. 특히나 이제 미입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아실이 아니군요. 아실이 아니고요. 네. 주택산업연구원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네.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네. 지금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 높은 편인데도 83.1%에서 80.6%로 줄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85% 정도로 지금 100%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왜 안 되냐 이렇게 미입주 사유를 조금 살펴보니까 뭐 잔금대출 미확보가 이제 21.8%인데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게 36.4%로 가장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라든지 네. 보유하고 있던 집을 빨리 매각이 되어야 지금 내가 입주받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분양자의 미입주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미분양이 이제 최근에 고점이었던 2023년 작년 2월 수준에 지금 거의 접근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11,956가구로 전월 대비 4.4% 많아지면서 일반 미분양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지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저 막 인스타 같은데 막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남은 뭐 물량 지금 뭐 빨리 확보하세요 뭐 이러면서 엄청 막 나오죠.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예, 문자 같은 걸로도 저한테 많이 또 광고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새 아파트인데 안 들어갔나 보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튼 미입주율이 좀 높아지는 거는 제 피부로 좀 느끼고 있다. 네.
혹시 그 낙낙 채널 혹시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 류정훈 기자? 네, 당연히 들어가죠. 아, 들어가 봤습니까? 네. 이번에 그 김호중 어, 테너면서 트로트 네. 노래 부르는 네. 아주 인기가 많은 김호중 씨가 나옵니다. 아, 네, 김호중 씨 나오고요. 그 전에 나왔던 분들이 뭐 저 류승용 씨라든지 조진웅 씨도 있어. 조진웅? 조진웅도 나왔었나요? 조진웅 아니었나요? 아유, 하여튼 뭐 김고은 씨, 이재훈, 맞아, 이재훈. 네. 예, 그다음에 안은진, 네. 예, 이런 분들 아주 재밌는 인터뷰가 있는 네네. 나의 키읔 받침입니다. 낙낙 너크너크죠? 네, 넉넉. 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스타 토크쇼 낙낙 또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중 씨 내일 나오니까요. 김호중 씨 또 어머님들이 엄청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네. 좋아하시. 저희 장모님도 좋아하십니다. 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고요. 이어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